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드디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도 참 아쉽습니다. 양시장 현재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참 불안한데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 7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코스닥 안에서도 1,000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으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뻥 뚫린 가운데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 좀 아무래도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의 고리가 끊긴 점이 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종목들이 좀 추석 이후에는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길 바라면서 파이널샷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완성차 쪽 그리고 부품 쪽을 그나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은행 측에서는 오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석 송편을 빚으러 조기 이탈한 수급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모터스와 사실 현대차의 협업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3% 이상의 강세, 그리고 기아가 현재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꽤 핫한 이슈고 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시장의 상승세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떠한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일까요? 간밤에 제너럴모터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46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가 이 얼라이언스 동맹을 체결을 했습니다. 포괄적 협력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승용차와 상용차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동차를 생산해 내려면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먼저 공급망을 공유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과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협력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그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어떠한 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강한 것은 미국 내에서 중소형 SUV입니다.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와 같은 이러한 중소형 SUV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요. 또 제너럴모터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QMC 그리고 에스컬레이드와 같은 이러한 대형 SUV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인기 모델입니다. 특히나 미국인들은 큰 대형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협업하는 게 꽤 긍정적인 파트너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SK증권 측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원자재, 철강과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너럴모터스가 구축한 북미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결국엔 현대차가 IRA를 파고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는 친구가 됐는데 각 기업들이 가진 이점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6개 증권사가 모두 다 리포트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 3위 기업이고요. 제너럴모터스는 6위 기업입니다. 어떠한 지역을 현재 공략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차는 무엇보다 한국이 주 무대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인도에서 2023년 상반기에 730만 대를 판매한 기업입니다. 중소형 그리고 세단, SUV가 강점인 기업이고요. 제너럴모터스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남미 쪽에서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3년 상반기에 619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가 약간 다른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이 아니라 중대형 SUV를 중점적으로 현재 타겟팅하고 있고요. 역시나 픽업 트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너럴모터스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최대 약점은 픽업 트럭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안에서는 픽업 트럭을 굉장히 많이 끄는데 현대차가 미국 시장 현재 공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픽업 트럭이 없다라는 것은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제너럴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함으로써 제너럴모터스의 글로벌 공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시장 지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산 단가 하락에 절실히 요구되는 전기차 분야에서의 원가 절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함으로써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 한정적으로 도움받는 건 약간 아쉽다라는 의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을 워낙 공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 파트너십 괜찮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제너럴모터스가 그렇다면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갖는 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제너럴모터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판매량도 큰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기술이 약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부재한 것이 가장 최대 약점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그리고 지역적 전략 측면에서 현대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더 다양하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너럴모터스는 유럽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 한번 철회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인도 시장을 잘 공략해 나가고 있는 현대차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은 재진출이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베징을 통해서 신차 개발비와 판매망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긍정적인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만 긍정적일까요? 다른 기업도 물론 수혜를 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의 동맹으로 인해서 SK증권 측에서는 결론만 봤을 때는 코리아 FT 그리고 세방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밸류체인단입니다. 부품 쪽 안에서 일단 하이브리드 쪽을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결국에는 전동화 안에서 부품 안에서는 가장 큰 고객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주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시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안에 이러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하나씩 쌓여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 아쉽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멘텀이 앞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어떻게 시세로 나타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에 접어들게 됩니다. 집에서 쉬시면서 충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밖으로 나가셔서 또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 저는 집에 좀 있는 파인데요. 전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좀 몰아보거나 혹은 웹툰이나 웹소설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각자 좀 충전하는 방법이 다른데 오늘은 웹소설, 웹툰 관련주, 웹툰 업종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웹툰 업종 언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네이버 웹툰 상장 이후로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 이후로 주가가 일제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관련주 주가들 좀 보시면 모두 연초 이후로 30에서 50%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전반적으로 더 줄어들었지만 이쪽은 특히나 더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면서 제대로 좀 소외를 받은 업종입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했지만 워낙에 지금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주로 관심이 돌아오면 이익 체력 대비 지나치게 소외된 기업 위주로 수혜가 기대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웹툰주 그만큼 많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잊혀지고 있지만 근황을 전해본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크게 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어디일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나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웹툰이고 엄청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웹툰이죠. 현대 판타지물인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웹소설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DNC 미디어 그 나 혼자만 레벨업, 나혼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이제 흥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시즌2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나훈랩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출시가 올해 됐었죠. 네이버 넷마블에서 나왔었는데 이 넷마블의 게임도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열티로 인해서 애니메이션도 한 번 더 고성장할 것으로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훈랩 웹툰의 후속작 버전인 라그나로크가 올해 출시되어 있는데 현재 또 굉장히 흥행을 해 나가면서 모교 웹툰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133억 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무려 세 자릿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8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현재 2,100억 원 수준인데 PER 18배 수준까지 하락해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에 8월 초 연재를 시작했는데 모교 인기 웹툰 최상위권에 안착해 있고요. 4분기 일본을 포함한 해외 매출 진출하기 때문에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온 이익 체력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 역시나 좀 제대로 소외를 받은 기업인데 닌텐도 유통에서 매출액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3년간 웹툰과 서브컬처 테마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오랫동안 쉬어갔는데요. 닌텐도의 본업, 캐릭터 IP와 유통 등에서 체력을 향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치2의 발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2025년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의 급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매출 추이를 보시면 그동안 코로나 특수 때 많이 매출을 누렸다가 하향 안정화됐다가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올해입니다. 스위치2가 상반기에 발매가 예상된다면 매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DNC 미디어 오랫동안 쉬어온 만큼 하반기에는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는 2,570선 아래로 내려오고 외국인도 셀 코리아로 전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1위에서 3위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모두 하락세입니다. 반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어 운수장비, 섬유의복, 증권, 금융업 등이 오름세입니다. 반면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은 약세입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 매수로 인한 경영권 분쟁 격화 전망에 급등했습니다. 영풍정밀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MBK 파트너스가 SPC를 통해 주요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강망세가 부각되고 외국인 수급 부진과 거래 위축 개선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하나오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최초 조선소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새로운 사업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오션이 MRO 사업을 위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정비 수행을 위해 지난 2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함정이 연합작전이나 행사가 아닌 보수 정비를 위해 국내 조선소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글로벌 함정 MRO 사업 시장은 연간 8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 매수가는 36,600원에서 38,800원으로 보시고 손절가 29,5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32,000원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오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7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고 있는 기업들 있습니다. 일단 LG전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미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은 전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를 거의 매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게 던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HK이노엔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만나보시면은 에스트래픽, 네 번째로는 엔젤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좀 테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상상인이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상인이 장중한 때는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가 좀 풀린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탄력을 받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블루엠텍, 다섯 번째로는 우리기술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고려 아이언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기관 투자자들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로 포지션을 바꾼 듯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기업이 바로 LG전자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금호석유,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에스트래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벤티지랩, 세 번째로는 HK이노엔인데 1위부터 3위권까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도 함께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다섯 번째로는 코리아 FT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의 함께 얼라이언스 소식이 나온 이후로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주를 중점적으로 현재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윈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엔셀,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디지털, 네 번째로는 휴젤, 다섯 번째로는 보로노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VM 현재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올해 상장한 종목입니다. 6월에 거래소 상장했고 코스닥 종목이고요. 금속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하는 기업입니까? 네, 어떤 언론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다뤘더라고요. 어벤져스에서 비브라늄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나오잖아요. 아세요? 비브라늄이요? 네.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설정해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타노스가 그걸 깨버리잖아요. 아, 네네네. 방패가 깨진 적이 원작 코믹스에서도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타노스가 깨는 걸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언맨이 죽기 전에 비브라늄으로 된 새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를 선물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캡틴 아메리카 제 2대로 돼서 다른 흑인 캡틴 아메리카로 지금 변하죠, 이번에.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비브라늄이라는 그 와칸다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속이에요. 그 블랙팬서가 사는 와칸다라고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로 설정된 거기에 비브라늄이라는 금속이 나온다. 근데 어떤 기자님이 그걸 다루셨더라고요. 오. HVM이 마치 그런 어벤져스에 나오는 비브라늄 같은 그런 굉장히 특수하고 강력한 희귀한 금속을 다루는 업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딱 맞아 떨어지는 약간 오. 비유의 기사가 아니었나. 저도 그럼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이 되게 기업이.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벤져스랑 이 마블을 좋아해가지고 네. 비브라늄이라는 그 단어가 톡 튀어나오게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기사 중에서. 그래서 읽었는데 그래서 HVM이 막 그런 굉장히 특이한 금속을 진짜로 이게 우주 항공 분야에 네. 막 우주선에 쓰이는 그런 금속을 만들어요. 진짜 실제로. 첨단 그러니까 정말 금속. 정말 그냥 정말 비브라늄 방패 같은 그런 네. 금속이죠. 비브라늄이 진짜로는 없습니다. 그런 금속이. 그 상상 속의 만화 속에 있는 단어예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재는 근데 매출이 석유화학시설 플랜트 반도체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비브라늄 금속을 쓰이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미래 이제 슈팅 스타로 키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캐시카우 소를 그 밥을 먹어주는 돈을 먹어주는 소죠. 지금 현재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석유화학시설 플랜트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공융해 기술이 나와요. 진공용해 기술. 진공하고 용해를 합쳐놓은 거겠죠. 진공 상태에서 뭔가 용해, 녹이는 작업인데 이게 산화물 불순물이 안 생기게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녹이는 기술이 진공용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용해 기술에서 뽑아낸 금속이 고열에도 잘 견디고요. 순도가 높고 청정도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 같은 거에 쓰이는 금속은 고열에 견뎌야겠죠. 우리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으아 뜨거워서 다 타버리는 거 약간 꺼뭇꺼뭇하게 타잖아요. 우주선이나 네. 비행기가. 네. 실제로도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날렸다가 바다로 다시 빠진 거 보면은 겉에가 그을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열에 견디는 금속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공 용해 상태에서 한 금속이 고열에 견딜 수가 있고 반도체용 금속은 어때야겠어요? 반도체 항상 그 들어갈 때 공기를 워시하고 막 정말 다 싸고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먼지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순도의 고청정 금속만이 지금 사용해야 돼요. 반도체에서는. 네. 근데 그런 게 다 진공 용해 기술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금속만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주 첨단 전방 산업까지 이런 곳에 쓰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HVM이 제조한 첨단 특수금속이 주로 지금은 석유화학 플랜트, 석유화학 공장이랑 원자력 발전소의 반응기에 쓰이고 있고 반도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돈 버는 거에는. 나중에 이제 우주, 방산 이쪽에 쓰이겠죠. 지금 현재 반도체용 초고순도 스퍼터링 타겟, 니켈계, 구리계 이쪽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상용화했습니다. 스퍼터링 타겟이 뭐냐면 이제 그림 그릴 때 물감을 붓에다가 찍어가지고 이게 사사사사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 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데 얇게 붓을 칠하듯이 바르는데 그때 사용되는 재료가 스퍼터링 타겟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초고순도의 초청정 금속 소재여야지만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바르겠죠. 네. 그래서 그 스퍼터링 타겟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소부장 업체에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소에서 앞으로 슈팅 스타가 될 거. 이제 요 IT 쪽에서는 반도체를 넘어서서 디스플레이 쪽. 우리가 보는 쪽에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FMM, 파인 메탈 매스크의 첨단 소재. 이걸 일단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도 공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놨다. FMM, 파인 메탈 마스크는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스스로 불빛을 내는 우리가
LED나 LCD나 뭐 저기 예전에 쓰던 브라운관 이런 것들이 이제 OLED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애플 아이패드도 이제 OLED가 장착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적색, 녹색, 청색, 정녹청 이 세 가지 빛을 발광하는 픽셀을 각각 증착, 입히는데 사용되는 얇은 구멍이 나 있는 박판. 이게 바로 FMM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일본 기업. 이게 히타치 금속이었는데 이름이 프로테리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기사에는 히타치라고 나오는데 그게 현재 프로테리얼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프로테리얼이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우리나라의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에 다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HVM이 이 FMM 첨단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소재도 쓸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아까 전에 이 슈팅 스타가 IT 쪽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확산됐다고 했는데 이제 아예 다른 분야. 아까 전에 말한 우주, 방산 이쪽에는 또 저기 엄청난 그 고강도, 고열에 견디는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 중에 한 곳, 지금 한 곳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라파엘사 아닐까요? 아이언돔 만든 회사가 라파엘사잖아요. 그 아이언돔. 라파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방산 회사인데 거기서 아이언돔을 다 계획했어요. 그래서 지금 HVM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 중에 한 곳에 네. 마징 250 마침 이거를 보고 한 거대 기자님이 비브라늄 같은 마징 250 니켈계 첨단 금속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 인도에도 하나 했는데 인도나 이스라엘 다 국경에서 굉장히 접경 그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인도랑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이런 쪽. 여기에 첨단 금속을 납품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초도 물량을 납품 진행한 걸로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인정한 금속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쪽 방산, 우주, 항공 요쪽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방산, 우주, 항공용 첨단 금속을 제조하기 위해서 충남 서산에 지금 현재 1공장이 있는 곳에 2공장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건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공 유도 용해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진공 상태에서 용해할 수 있는 용해로랑 진공 아크 재용해로 이런 것들 정말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크 무슨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비 증설을 해서 이 공장이 완공되면 첨단 금속 생산 능력이 기존의 연 5,500톤에서 12,700톤으로 거의 3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이 캐파를 3배로 늘리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늘리는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늘어나는데 맞춰서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표적으로 방산과 우주항공 플러스로 만나는 두 기업이 있죠. 두 기업 딱 있죠. 그렇죠. 카이랑 한국항공우주. 네. 같은 거죠. 카이랑 한국항공우주 같은 거예요. 네. 카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뭐 지금 향후에 누리호 거기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가져가서 카이가 좀 자존심이 상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같이 나가야 돼요. 카이랑 항공 방산용 타이타늄 합금 소재를 공동 개발해서 카이 인증 제품 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은 항공기용 엔진 소재를 2027년까지 계획하면서 만들고 있다. 결국에 항공, 방산, 그리고 우주 이런 쪽에 지금 내노라는 회사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투톱 회사랑 네. 전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K 비브라늄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금속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방산 항공 넘어서 우주까지 갈 날 기다리면서 HVM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종목을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조선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HD 현대가 일단 있고 마린이 들어가고 뭔가 네. 솔루션이 들어가고 뭐 단어를 조합해 보면 대충 약간 뉘앙스가 오지 않나요? HD 현대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막 그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네. 조선업을 거의 총괄하는 STX 중공업도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름이 STX 현대 마린의 엔진이죠. 맞죠? 그걸로 바뀌었어요. HD? STX 중공업이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2024년도 5월달, 이번 연도 5월달에 상장한 회사고 솔루션이 붙은 거 보니까 뭔가를 솔루션을 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뒷단에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지원해주는. 배를 만들 HD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고 네. 아까 전에 STS 중공업이 HD 현대 그룹으로 들어오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왜 이렇게 기성 사명들이 어려워요. 엔진을 만들어주는 회사고 심장을.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배가 노후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노후화된 배를 수리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배가 이제 그 수명이 다하면은 배를 저기로 바꾸는. 배를 저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양 플랜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양 플랜트. 마치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저기 다 달면은 ESS 전지로 쓰는 것처럼 재활용을 하는 네. 요 바꾸는 개조 작업 요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솔루션이 붙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사업은 AEM 솔루션, 친환경 솔루션, 디지털 솔루션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AEM이 바로 애프터 마켓입니다.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AS를 하는 곳이죠. 네. 애프터마켓에서. AEM 솔루션이 전체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 솔루션과 디지털 솔루션은 아주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애프터마켓 솔루션 이 분야가 선박 엔진 및 기자재 부품을 공급하고 그죠 부품이 낡으면 부품을 바꿔 껴주기도 하고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AEM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 서비스. 우리가 보통 하늘 나는 비행기도 그렇고 바다에 떠 있는 배도 그렇고 벙커링 선이라고 가가지고 이 급유를 해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벙커링 서비스라고 하는데 선박 연료유 공급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건조하는 부분. 이런 거 그게 이제 친환경 솔루션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선박 디지털 제어 및 플랫폼 사업 이게 디지털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과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7월 29일 가장 최근에 유럽 소재 선사랑 6천만 달러 규모의 우리나라도 800억 정도 규모의 선박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배를 수주해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업체죠. 서비스를 따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단일 거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2029년까지 이 유럽 소재 선사가 갖고 있는 선단에 소속된 그 배가 38척이라고 합니다. 그 38척의 부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고 전담 엔지니어를 파견해가지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라 아주 안정적이에요. 2029년까지 그냥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조선사보다 안정적이죠. 조선사는 헤비테일이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밖에 못 받고요. 끝으로 가서 배를 많이 완공 단계로 갈수록 헤비테일 꼬리가 무겁다고 해서 그때 가서 받으니까 예. 그때 만약에 위기가 와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막 고철덩어리 안고 있는데 돈은 못 받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근데 얘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헤비테일 같은 건 없고 꾸준히 받는다 매년. 그게 장점이고요. 8월 18일 이게 더 최고이네요. 8월 18일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이제 LNG 선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다닌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LNG 운반선을 해상 LNG 터미널로 개조하는 프로젝트. 이걸 왜 하냐면은 LNG 터미널을 그냥 맨 땅에다가 만들면 터미널이 이제 그거잖아요. 해상에서 만들어진 뭐 LNG나 천연가스나 이거 원유를 이제 육상으로 하려면 육상 터미널이 또 필요할 거고 그 터미널인데 그거를 새로 만들려면 5, 6년이 걸려요. 근데 LNG 운반선이나 LNG 선을 개조해가지고 터미널로 만드는 거는 2, 3년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절약이 되고. 네. 그래서 20년 된 13만 8천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이 있답니다. 20년이 넘어서 이제 노후화가 됐어요. 막 LNG가 막 기화가 돼서 막 기화율이 높아서 다 빠져나가고. 그걸 FSU로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을 해양 플랜트로 바꾸는 거죠. FSU는 지금 이게 완공이 돼 2025년 상반기 때 개조 완료가 된답니다. 그러면 인근 화력발전소, 중앙아메리카의 인근 화력발전소에 LNG를 공급하는 터미널로 이제 배에서 터미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SRU 개조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은 한 번 더 들어가요.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역상에다가 공급해야 될 때
재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들어간 게 FSU에다가 R을 추가해서 FSRU예요. 여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재기화하는 설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업사 같은 데 가면은 공업 면허 1급, 2급 써 있잖아요. 그 기사님들이. 네. 그 기사님들만 그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글로벌 E 행정 투 스트로크 선박 엔진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만 에너지 솔루션과 14%를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100%죠. 빈터 투어가스 앤 디젤 엔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거는 사행정이거든요. 힘센이라는 국산 엔진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산 엔진 시장에서 힘센 사행정이 35%를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사행정, 이행정은 그냥 단계예요. 네. 우리 고등학교에서 기술 배우셨던 분들, 남자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사행정은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해서 피스톤 운동으로 자동차 간다 그러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이루어져 있고 유럽권에서는 투행정을 써요. 흡입, 폭발로. 이게 단순화된 게 대형 선박에서는 2행정짜리 써야 되고 중소형 선박에서는 4행정짜리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행정이 많고 네. 유럽 선사에서 아까 투행정이 많아서 아까 유럽 선사 그 점유율 높은 데는 다 유럽 거잖아요. 근데 그 라이센스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저 엔진을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 엔진이 노후화가 돼서 수리를 맡기려고 해도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수리가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엔진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언제든 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증 있는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이제 조선 선박들을 케어해주는 업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GS 글로벌. GS 글로벌 오늘장에서 20% 가까이 현재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가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일단 폐 배터리 관련 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GS 글로벌이 상승폭이 제일 좋고 네. 일단 친환경 관련이에요. 배터리를 리사이클 하는데 지금 7월 달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무슨 협의체 같이 구성을 했네요. GS로 대주주 변경되면서 이제 현재 예. 상으로 사용했다라고 네. 하네요. 리사이클링 전문업체 EVCC가 있대요. 그 회사랑 GS 글로벌이랑 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랑 포엔 그리고 폐배터리 선순환 포엔 그렇게 4가지 기업이에요. EVC, GS 글로벌, 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포엔 이렇게 4 단체가 모여가지고 폐배터리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GS 글로벌은 여기서 뭐 하느냐? 예. 국내외 폐배터리 및 폐기물에 대한 원료를 확보하는 역할을 GS 글로벌이 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가 선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과도 연계가 되어 있네요. 자회사의 GS 엔텍이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국내 영광 나걸 프로젝트에서 2천억 원 규모 64기의 모노파일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납품 예정이래요.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은 아예 먼바다에서 해파리처럼 둥둥 띄우는 거고 해상풍력 중에서 지반이 있는 곳에 박는 것 중에 구조물인데 그냥 똑바로 원기둥처럼 된 게 모노파일이에요. 그리고 트라이포드나 자켓은 이렇게 밑에 산발이나 에펠탑처럼 생겨 있어요. 근데 지금 모노파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아제강 지주도 그렇고 CS 윈드의 그 자회사 블라트도 다 모노파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GS 엔텍도 지금 수주를 일부 했다. 모노파일이 시장 점유율 1위가 그 CS 윈드가 인수한 덴마크의 블라트가 아니라요. 네덜란드의 시프가 1위예요. 이 시장에서. 근데 네덜란드의 시프랑 작년에 이 GS 엔텍의 화공기기 제작 사업장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화공기기로 하지 말고 얘도 이 해상풍력 모노파일 제작 공장으로 변환하고자 해서 1위 업체랑 같이 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1위 사업자랑 같이 변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3월 달부터 첫 제품이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2천억 원어치 모노파일을 수주한 게 올해 3월 달에 첫 제품 생산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주를 한 거예요. 네. 세아제강 지주도 이렇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미 계약 체결하자고 들어와요. 네. 야, 너네 공장 짓고 있네. 우리 모노파일 필요한데 선계약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GS 엔텍도 지금 그렇게 미리 3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때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 관련 모멘텀으로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쪽은 또 해리스 관련주로 엮이면서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시세 분출하는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사 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이 카카오 SM엔터 인수 관련해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첫 재판이 이제 시작이 드디어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역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고의로 그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 김범수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이것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김 위원장 측에서는 무리한 기소다라면서 비판하면서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합법적인 경영 의사결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래 자체가 장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측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카카오 측의 통화 내역 또 SNS 대화 기록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김 위원장 측의 시세 조종 의도를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통화 내역, 그다음에 SNS 기록 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범수 위원장 측은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거래 자체는 장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에서는 그 체결되는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간에 정해지는 가격에 따라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일단 김범수 위원장의 입장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어떠한 루트로 우리가 매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또 어떠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떠한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까? 네, 일단 그 첫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 또 증인을 어떻게 신청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좀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30일에 열렸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CFO,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M엔터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라는 점을 검찰에서는 좀 언급을 했고요. 또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김 위원장의 승인 하에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통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지난해 2월 28일 배재현 피고인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에게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라 라고 지시한 그런 대화 내용도 제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카카오 측의 시세 조종 의도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에서는 우리가 장내에서 매수를 했다,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 측에서는 일단은 카카오의 김 위원장 승인에 따라서 12만 원대 이상의 주가가 유지가 됐다는 점, 그리고 CFO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수를 추진해 나갔다라는 점을 검찰에서는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 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박을 했을 텐데 어떤 포인트로 좀 반박을 했습니까?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논리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매수 자체는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 취득 수단이며 또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합법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김 위원장 측의 논리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세 조종이 성립하려면 인위적인 조작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상승은 하이브와의 인수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수전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또 두 번째 논리고요. 세 번째 논리는 5% 보고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주식 매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실제 보유 지분이 5%를 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 보고 의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공개 매수에 나섰고 장내에서 매수를 했고 김 위원장 측에서는 하이브랑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듯합니다. 아마 뭐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결국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앞으로 카카오의 경영이라든지 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재판 결과는 계속해서 카카오의 뭐 기업 이미지 또 경영 안정성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김범수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의 기업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는 또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경영 복귀도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카카오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범수 위원장이 카카오의 창업주이고 또 카카오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김범수라는 인물이 카카오에서 경영 판단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카카오의 지금 현재 어떤 경영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만약에 김범수 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본다면 일단 카카오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일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이거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물이 엎질러졌을 때 그것을 아무리 닦아도 조금 흔적이 남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카카오는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또 투명성 강화에 좀 힘을 쏟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노이즈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요. 이 이벤트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아마 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첫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또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검찰이 제시한 통화 및 SNS 대화 기록의 신빙성 그리고 그 해석을 두고 또 공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지금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재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와의 재판과 이 김범수 위원장 측의 재판이 병합될지 이 여부도 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와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어쨌든 간에 일정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관련 이슈 좀 짚고 갈 텐데 법원 측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이 기업 회생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티몬과 위메프가 아시다시피 이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기업 회생을 이제 법원 측에 신청을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처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일단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봐라. 채권자들과 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봐라라고 시간을 줬는데 채권자와의 협의가 일단 무산되면서 결국은 법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파산으로 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이에 대한 결과가 지난 10일에 나왔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일단은 티몬과 위메프를 회생 절차를 일단은 밟아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7월 29일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약간 한 달 반 정도 만에 결정이 내려진 셈입니다. 이러면서 제3자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 제일은행 상무가 선임이 됐는데요. 이 조 전 상무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 역할을 또 맡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어떻게 회생을 할지 그 회생 계획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련을 해서 12월 27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생겼고요. 그 전까지 우리한테 이제 어떤 채권자들이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또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이 됐는데 이 한영회계법인은 또 11월 29일까지 이 티몬과 위메프의 상황들, 재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는 채권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법원에서는 일일이 송달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할 수가 없는 만큼 공고 절차로 송달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 단계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티메프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 측에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티몬과 위메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는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마 이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 티몬과 위메프 대표도 역시 인가 전에 M&A를 진행하는 방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조금 더 이 투자 유치 부분이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회생 절차가 뭐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진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채권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채권자들은 현재 어떤 스탠스입니까? 네, 일단 TMF 피해를 보고 있는 판매자분들인데요.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들은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서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법원이 TMF 측에 자율구조조정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는 실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자들은 일단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구영배 대표,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죠. 큐텐그룹 그 구영배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투자 의향을 보인 투자처가 구체화돼서 채권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 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과연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TMF의 미정산 금액이 1조 2,700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반면에 자산 정리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한 3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아무리 정리한다고 해도 뭐 미정산 금액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M&A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그 자금이 지금 채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변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과연 TMF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변제율을 낮추고 좀 인수대금을 낮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내가 만약에 뭐 받을 금액이 뭐 1억 원인데 만약에 100만 원밖에 못 받게 됐다. 이러면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회생 계획안에 동의가 없게 되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그 회생 계획안 절차 자체가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회생 절차에도 난관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TMF의 운명은 투자자를 과연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M&A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이 흥행에 되어 성공하면서 제작사인 SAMG 엔터, 삼지 엔터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사랑의 핫쇼핑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동하게 하는, 울컥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라는 그런 평이 자자합니다. 아이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티니핑 캐릭터가 대거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1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이제 관객 수 기준으로 70만 명 수준인데 이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추석의 대목 효과로 100만 관객 돌파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중에서 지난 2013년에 뽀로로 극장판이 93만 명을 동원한 바 있는데 이 기록도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핫쇼핑 중국 중추절에 또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관객 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중추절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객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연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하반기 모멘텀 더 확인해 보시죠. SAMG 엔터, 삼지 엔터가 하반기 신규 또 IP 런칭을 추가로 합니다. 위시캣 시즌 1 그리고 캐치 티니핑 시즌 5, 미니트콩대 투철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3분기에 보릿고개를 넘어서 4분기가 기대된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의 경우에 패션과 게임 사업 부문의 재고 처리 이슈로 인해서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4분기에 홀리데이 시즌을 포함해서 계절적인 최성수기 효과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평가입니다.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삼지엔터의 최대 인기 IP입니다.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파산핑, 등골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인데 중국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사로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를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3% 상승세, 11만 5,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아침에 현대차랑 제너럴모터스의 동맹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뭐 이 파트너십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제 매수전을 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고 매수전을 하면서 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아침부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호재가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장중에는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받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오토웨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좀 비슷하게 보고 있지만 GM 쪽에서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업망 그리고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수소차도 있죠. 거기다 전기차도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UAM으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미래의 지향적인 사업들을 꾸준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할 정도 전기차 중에서는 지금 독보적인 1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GM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러브콜을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 해야 되나요? 너무나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한 네. 어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미국에 있는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에서 또 투자했다가 실패도 많이 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현대차와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좀 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좀 좋지 않겠냐. 물론 현대모비스나 다 좋긴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환 출자고리가 안 끊어져 있으니까 현대차 그룹 자체가 순환 출자고리가 언제 끊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10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대글로비스의 수급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차트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추석 연휴 지나고도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상승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차가 좀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현대글로비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연결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또 현대위아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네, 이상하게 자꾸 현대 쪽이 좀 눈에 그러니까요.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 눈에 들어온가 했더니 역시나 이제 GM과 현대차의 MOU 계약 체결 소식이 인해서 좀 현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 정도 권역에서 자꾸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께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부품, 기계 사업, 공작 기계 사업, 방산 사업, 특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 부품 사업에서는 역시 이제 현대차 그룹에 속하다 보니까 차량용 엔진, 모듈 부품, 사륜구동 부품, 이런 등속 조인트 부품 이런 부품의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기계 부분에서는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방산 부분에서는 이 차세대 화포 개발, 원격 사격 통제 체제 그리고 근접 무기 체제,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산 기업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내 유일의 대구경 화포 제작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상당히 좀 핫하게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위아도 그에 발맞춰서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드론이 또 핫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형 안티 드론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낸 현대위아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단 매출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매년 매출액이 지난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증가폭에 놓여져 있거든요. 7조 5천억, 8조 2천억, 8조 5천억, 올해는 8조 8천억.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외형적 확장도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3조 4천억 정도의 지배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3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도 보면 최근에 조금 저점을 좀 올려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한번 진행이 됐다가 다시금 또 이제 주가가 21선으로 밀렸는데 다시 또 21선 위로 올라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저점을 주지 않고 이대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수급이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만 1,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건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도 되는데 일단 이대로 만약에 상승 흐름을 타게 된다면 저항으로 부딪히는 자리는 한 근접 저항은 한 6만 2,000원.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한다면 과거 2021년에 이제 10만 원을 넘었던 흐름도 나왔었는데 이때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장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만 1,000원대 이하에서 모아가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 이슈가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입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이 정도 뭐 주가 레벨도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네, 뭐 추가적으로 또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너무 높지 않습니까? 주가 레벨이? 높다라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16,000에서 17,000원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뭐 23,000원이면 뭐 수익률로 따지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한 40%는 좀 안 되고 35%와 40%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26,300원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윗골이 좀 달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펩타이드 관련된 이제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우리가 펩타이드라면 아미노산을 이제 연결시키면은 그게 하나의 펩타이드가 됩니다.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또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펩타이드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노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고 뭐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65세 인구가.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6%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좀 잘 산다, 좀 괜찮은 국가다. 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보게 되면 다들 보면 21%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장품 특히나 이제 주름 개선이라든가 피부에 좋은 그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유러피안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봉 LS의 상승 탄력, 앞으로 실적으로서 어느 정도 숫자로서 증명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 때문에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조금 그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비만 쪽도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물론 뭐 동사와 경쟁을 좀 보여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NFC라는 회사도 있고 정근당 바이오도 있고 여러 이제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뭐 그렇긴 하지만 동사의 앞으로의 뭐 지금 현재 나오는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EPS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이 그나마 지금 현재 여러 섹터 중에서도 그래서 상승 추세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CMO 쪽도 마찬가지 CDMO 쪽도 마찬가지고 뭐 새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뭐 과거와는 다르게 좀 잘 움직여주고 있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대봉 LS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봉 LS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합니다. 이 새 4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늦어도 이 심사
가이드라인을 11월에 인가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인터넷 은행 3사 심사 때와 큰 틀에서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관건은 사업 계획이 얼마나 탄탄한가, 그리고 자본력이 얼마나 좋은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에서는 자금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3개의 인터넷 은행이 있는데 제4 인터넷 은행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지적인데요. 하지만 김용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은행업계의 경쟁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선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4 인터넷 은행에 뛰어드는 컨소시엄들 어디에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일단 은행명은 아직 가칭이긴 하지만 더존뱅크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더존뱅크의 경우에는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입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확실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DB손해보험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중기 그리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소호은행 역시나 소상공인을 특화한 인터넷 은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용 데이터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함께 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뱅크 역시 참여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2P 업체 랜딧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AI 의료 업체죠. 루닛도 뛰어듭니다. 자비센 빌런즈, 트래블 월렛 함께하고요. 현대백화점, 현대해상도 함께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반 인터넷 은행을 지향하고 있고, 시니어와 소상공인, 외국인 포용금융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추석 이후에 관련 이슈가 나오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 기업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이슈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도 추석 이후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3% 상승세 1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때 이후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기업 여전히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자율주행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등락이 지난 8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상승 지속력이 현재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차량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 내부의 인포테인먼트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이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양방향 연결하는 이 커넥티비티 기술을 가지고 현재 보시면은 최첨단 인포테인먼트를 제작을 해서 제네시스 차종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2022년 자율주행 상용차용 차량 사물 통신 기반의 화물 운송 주행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에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모셔널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모셔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후속 모니터, 외부 모니터를 개발해서 납품을 해서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보택시 관련 이슈로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죠.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이전까지 이 관련 이슈로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GM과 현대차가 MOU를 맺었는데, 여기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까지도 같이 협약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가 더욱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전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의 500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1분기, 2분기 실적 나온 결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자본 총계가 2,221억인데 시가총액도 그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5선에서 지금 올라타고 또 5선이 이제 21선을 올라타고 하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계속 나오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내려갈 거였다면 지난 9월 11일 날 주가가 눌렸을 때 더 눌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눌리지 않고 9월 12일 날 다시 한번 또 5선과 20선 위로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투자 종목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다면 모트렉스를 한번 종가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주가도 월봉상 흐름상 상당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하나 나와준다면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실 때 조금 이제 시세가 잘 나오게 된다면 13,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신을 가지시는 좀 기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기업입니다. 덴티움인데 2% 상승세 75,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덴탈 쪽이 좀 안 좋다 보니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또 박수원 대표님께서 미리 픽한 기업은 늘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네. 덴티움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매출이라든가 지금 현재 EPS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재무 상태가 그렇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덴티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이제 보시게 되면 매출도 보면 2021년도에 보면 2,900억, 2022년도에 3,500억, 2023년도에는 거의 4,000억 가까이 매출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EPS 상향을 보더라도 6,000원대, 9,900원대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죠. 그리고 작년에 11,000원. 그래서 EPS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과 EPS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온다?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멀티플을 상당히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좀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도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우리가 좀 대응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즘 또 추세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대 낙폭주가 올라가거나 반등 시점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좀 종목들이 좀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이 있으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과대 낙폭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도 중소형주보다는 움직임들이 좀 더 좋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양호했다는 부분들 물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덴티움과 같은 회사가 다시 한번 더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저는 V자형 반등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내려왔다면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더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앞에 제가 대봉 LS를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국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앞으로 이제는 덴티움을 좀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탈이 워낙 안 좋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인데 오늘 시장에서 3,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보면 이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휴대폰 충전기와 이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RF텍이 이제 25W급
초고속 충전기를 이제 다이소에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완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력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자회사로 RF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보톡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조만간 프리 IPO를 진행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분이 한 92% 정도를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자회사 이 바이오 회사를 RF 바이오를 지금 IPO 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리고 충전기 삼성전자의 인정을 받을 만큼 좀 품질이 높은 충전기를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 자, 그 점이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100원 이하로 한번 모아보시고 또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RF텍보다는 이제 왠지 축전기를 사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은 이제 드디어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전, KPS 등등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을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그거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종합적으로는 코스피 종합과 코스닥 종합 모두 소폭 상승 마감한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연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저께 22에서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0.25% 25bp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금리 스탠스가 어떨지로 나올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만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마이크론의 영향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약해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이런 쪽 철도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코스피 지수는 추석 이후에는 조금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 만큼 연휴 기간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지켜보신 이후에 연휴 이후로 종목 대응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연휴가 지금 5일 정도 이제 지속되죠.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준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전거래일 상승으로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이제 12시에서 1시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은 반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흐름이 그래도 견조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동시호가까지는 마저 봐야 되겠지만 혼조세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또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그래도 다시금 상승 전환을 했다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07% 소폭 오른 2,573.88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대비 0.24% 오른 732.79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오늘도 출회되는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9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13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급락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 약한 섹터 함께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정책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갔고 장기 테마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들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컨텐츠 쪽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갔고요.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3%, 피부 쪽은 2.8%, 그리고 PBR 쪽은 1.7%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많았습니다. 사실 지수가 좋을 때는 상한가를 안착한 기업들이 꽤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선 지수가 아무래도 좀 약하게 움직였다 보니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꽤 많습니다. 오가닉, 티코스메틱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우정바이오 상한가, 하이트론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 HL사이언스도 상한가, 영풍, 정밀 상한가, 골드NS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영풍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경영권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꽤 많이 눈에 보이고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간 기업도 많았습니다. 유틸렉스 22% 상승세, 고려 아연도 19%, GS글로벌 19%, 대한금속 1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인벤티지랩도 오늘 시장에서 17%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GS글로벌 쪽으로 거래대금 아주 강하게 실렸고 우리 기술 쪽으로도 거래대금 강하게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2,575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 강보합권 73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래대금도 약간 준 상황이고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수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시장, 양시장 결국에는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이어서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2.8%, SK하이닉스 3.5% 넘게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간밤에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급락 흐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IT 투톱 기업들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일단 반도체에서 약간 꺾인 상황 속에서 반발 매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장세이기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1.9%, 현대차는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수가 움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력한 장에서는 오히려 조정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기아가 1.4%, KB금융이 오늘 시장에서 4.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 포스코홀딩스도 3.2%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7%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장이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강보합권, 네이버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 SD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세를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1% 상승세 31만 9,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1% 상승세 15만 9천 원대, 그리고 HLB도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권부터 3위권까지는 그래도 1% 강세였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 여전히 강합니다. 2% 넘게 상승세 5만 5천 원대까지 진입이 나왔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4천 원대,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넘게 상승한 가운데 삼천당 제약은 오늘 쉬어갔습니다. 약보합권 13만 1,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그래도 동반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름세로 마감을 하게 됐네요. 이제 연휴 이후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물론 쉬실 테지만 그래도 쉬는 동안 좀 감을 잃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팔로우업은 해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좀 잘 들어보시죠. 파트너님,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FOMC 네. 결정을 좀 봐야 하겠죠. 네,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빅컷이냐, 베이비 컷이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그 CPI, PPI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예상치 선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한 40% 정도 이상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를 두고서 지금 25bp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장 불안을 빨리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가 한편, 50bp를 지금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내릴 거면 빨리 내려야 한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연준 쪽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5bp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이제 FOMC에서는 다시금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해주기만 한다 했을 때는 추가적인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연달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번에는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는 휴장입니다. 18일까지 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OMC가 이제 17일에서 18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에 이 18일 그 FOMC 결과값을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18일에는요 BOJ 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나 BOJ 쪽에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던져오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에서 충격을 줬었다라는 부분들이 8월 달에 아무래도 학습이 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연달아서 BOJ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에도 BOJ 쪽에서 그 통화정책회의 진행했을 때 금리 인상을 그래도 올해 중에는 할 것이다라고서 의중을 내비치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기 관련해서는 10월 달로 예상을 했었지만 8월 달에 그렇게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깜짝 그 인상을 단행하면서 온 충격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가 일단 FOMC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 같은 경우 지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거친 모습이라서 지금 시장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지금 다져가면서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미 대선이 있었던
있었던 해 같은 경우에는요. 미 대선이 있는 9월, 10월 달까지는 시장이 좀 지리하게 가거나 변동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미 대선을 치르는 11월, 12월 장세에서는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이제 빅 이벤트도 이번 주 좀 소화를 해줬고 다음 주 이제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런 이벤트만 소화를 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시장의 흐름이 상방으로 가게 되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달 말쯤에는 일단 마이크론 쪽에 또 실적 발표, 증시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가 앞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일 상승으로 인한 그런 이제 되돌림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다시 TSMC 외에도 다른 타 업체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염두를 둔 것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또 수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직까지 삼성전자 쪽에서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이슈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과에 대한 부분들까지 사실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나가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시장 불확실성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이 강했었는데 이렇게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증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많이 쉬었고 또 숨죽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이었죠. 우리가 돌아오고 나면 그래도 좀 대외적인 이슈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장세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 결과 함께 잘 지켜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쉬게 될 텐데 돌아오고 나서 또 어떤 종목을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 쪽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8월 달 중순경 기점으로 해서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딱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를 이제 앞지르게 되면서 좀 그렇게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자 배터리 관련 종목들 최근에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로 인해서 반사익 지금 수혜까지 기술력에 대한 반사익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부터 이제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주가가 좀 올라오는지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구간인지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아봤고요. 네. 일단은 뭐 미 대선 같은 경우에 일정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 대선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승기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9월 16일 같은 경우에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 이제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그 승기 잡은 그대로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도 사전 투표 결과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제 부통령 이제 후보 토론이 10월 1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단에서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봤을 때 가장 좀 강력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IRA 그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쪽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지금 미국 쪽에도 공장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곳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한 10조 정도 가량의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IRA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지금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까지 당선되게 된다면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거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이런 이제 좀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흐름을 계속 많이 타다 보니까 ESS 산업용 이제 ESS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는 이 ESS용 관련해서 LFP 배터리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빠르면 오는 이제 하반기,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르노 쪽에다가 공급을 하게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이 가동이 되는 시점이 2025년도 착공 완료, 2026년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돌아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수요가 살아나는 시기를 2026년도 경이라고 봤을 때 2025년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주가 상승 반등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으로 가는 국면에 있어서 초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CATL 제외하면 1위 기업이나 다름없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지금 2위 기업이기도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월봉 흐름을 보면서 좀 제시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집으로 모아가기에 적기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월봉상 지금 현재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 45만 원 선입니다. 지금 20월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물대 잡아봤거든요. 45만 원 선을 넘어섰을 때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업황의 반등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 번의 매물 저항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시세 차익으로 보시더라도 45만 원 구간대까지는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짧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넣었다가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에 못 갈 것 같다 하시면은 37만 원 선 기준으로 해서 단기 손절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 엔솔 오늘 40만 원 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목표 주가 45만 원까지 보고 계시고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에너지를 좀 내주면서 2차 전지 좀 전반에 다시 반등다운 반등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5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백화점과 마트 등 카드 승인액 증가와 자동차 내수 판매량 증가 등을 내수 지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건설 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 투자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지만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85% 오른 온스당 2,55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금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5% 오른 2,580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금값은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20% 이상 올랐습니다.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매입을 공식화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당 66만 원의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약 7에서 14.6%를 공개 매수하는 것으로 대금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와 별도로 SPC를 통해 주요 관계사인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고려아연은 적대적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191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회사와 지난해 6월 처음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액을 늘려 다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